오늘 내용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자 그래서 이 기계 학습에 대해서 머신러닝, 그러니까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거를 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6가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 소위 모델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되는 거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에서 what이라고 얘기한다면 데이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learning, 사실 이제 머신 러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러닝할 것인가, how. 그래서 러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더 어드밴스드한 이제 어떤 메서드, 고급 기법들이 되겠고요. 물론 이 수업에서 제가 고급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1학년들이라서 물론 뭐 또 조금 많이 아는 친구들은 더 뭐 고급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 수업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고마워요. 잘 앉아주셔서 이 수업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기본적인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베이직한 아주 기본적인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하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을.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고요, 리거레이션 회귀하고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군집,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의 차이가 뭔지, 기본적으로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오늘 이 수업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오늘 수업에 우리가 머신러닝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슈퍼바이스드 러닝, 지도 학습도 있고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비지도 학습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예전에 2016년 알파고 이후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건 레인포스먼트 러닝, 그러니까 강화 학습. 이런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 유형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이직한 거고요. 사실은 이런 레인포스먼트 러닝도 그렇고 다른 최근에는 퓨전 러닝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파생되는 러닝 기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 사실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비지도 학습, 또 그다음 지도 학습, 그다음 시간에 강화 학습, 이런 식으로 아마 3개 정도의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한 학기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학습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각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분석할 것이냐, 자, what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번 인간에 한번 비유해 생각해 볼게요. 인간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개념을 막 익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감각, 이렇게 개념이라는 거는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청각적인 감각, 뭐 이런 촉각이나 이런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끊임없이 습득하게 되고, 아이들은요 그 다음에 계속 질문하죠. 한 만 2세 3세쯤 되면요 계속 물어봅니다. 엄마 이게 뭐야, what is this, 계속 물어보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얘기해 주죠. 이게 꽃이야 라고. 그러면 아이가 이걸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에 있어서는 학습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뭐 education,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자체의 행위는 우리가 learning, 학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이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학습, 러닝을 통해서요. 자, 이게 꽃이야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플라워라고 하는 꽃이 되게 여러 종류잖아요. 그래서 꽃에 우리가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머릿속에서 이것을 좀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엄마가 얘기했던 꽃이라는 단어와 함께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러닝,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시면 꽃이라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밑에 보시면 자, 결국은 그와 같은 특징들을 꽃이 이렇게 생겼구나, 꽃은 색깔이 이렇구나를 보면서 첫 번째 강아지는 꽃이 아니고, 두 번째는 꽃이고, 세 번째 고양이 꽃이 아니고, 네 번째 이 장미는 꽃이구나라고 아이들은 머릿속에 리프레젠테이션, 이걸 추상화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죠. 자, 그걸 바로 이러한 학습 과정을, 러닝을 모방한 것이 바로 기계학습, 머신러닝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수많은 어떤 이그젬플 데이터,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전통적으로요, 우리가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뭐였냐면 바로 대용량 학습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요즘에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LLM이라고 하죠. 또는 어텐션 모델, 또는 트랜스포머 모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뭐 퓨전 모델, 제로샷 모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는 방대한 데이터 없이도 어떤 시멘틱 네트워크 구조를 머릿속에서 응용해서 인간처럼 학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라서 차치하더라도요, 이거는 빼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이라고 하면 방대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이 머신러닝에서 보시면 이런 수많은 어떤 예시, 이그젬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트레이닝 되는 이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주 옵티멀한, 아주 최상의 알고리즘 모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연구자들은. 저도 뭐 그런 걸 찾는 게 뭐 제 일인데요.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그게 관심 주제죠. 그러나 이것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필요한 건 뭘까 필요할까요? 바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예,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아까 꽃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꽃 데이터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꽃 데이터 외에도 꽃이 아닌 데이터도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꽃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꽃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마이너리, 그러니까 이분형으로 분류를 하고 싶어 한다면 꽃 이미지도 넣고요, 꽃이 아닌 이미지도 충분히 많이 데이터를 확보해서 넣어야 할 겁니다. 자, 자료가 충분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데이터가 갖춰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인데요, 러닝 모델이 필요합니다. 자, 러닝 모델 지금 보시면 여기에 펑션이라고, 함수라고 적혀 있죠. 예, 뭐 이렇게 하시면 혹시나 수학도 싫어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펑션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수학적인 형태로, 자, 지금 보시면 요, 제가 지금 판서가 안 돼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좌측 그림을 보시면 인풋 데이터 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 X, 이게 어떤 something, 어떠한 데이터라고 가정해 볼게요. something X를 넣었을 때 이 어떠한 또 something 수학식, 어떤 함수, 펑션이라고 그러죠. 어떤 함수가 그게 뭔지 간에 그 함수를 통해서 아웃풋, 예, 어떤 y가 출력이 된다면, 자, 우리는 이것을 fx, 그러니까 펑션, 어떠한 수학식이 들어가서 y가 도출이 되었다라는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도식화할 수 있잖아요.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러닝 모델이 얼만큼 정교하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지난 10년간 연구를 해왔는데, 이거는 간단히 말하자면 커다란 함수 하나의 펑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펑션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인풋 베어리어블에 대해서요, 우리가 연산, 이걸 뭐 더하던 빼던 곱하던 나누던 이런 연산이 사실은 학습 행위거든요. 러닝이거든요. 이걸 수행한 다음에요, 결국 이것을 아웃풋, 출력합니다. 아웃풋은 영어로 출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연산하게 되면 아주 정교한 러닝 모델이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것을 분석하시게 되면 싱글 머신러닝, 그러니까 단일 모델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데이터마다 달라요. 데이터마다 달라서 소위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에서 비롯된 어떤 결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모델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함수라고 하는 지금 이 학습 모델은 단순한 더하기 빼기 형태는 아닙니다. 즉 데이터의 가장 피팅, 베스트 피팅, 그러니까 가장 최적하게 이것을 가장 최고로 이 적합된 모델, 피팅된 모델을 찾으려면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옵티멀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옵티멀 모델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예, 그거는 간단합니다. 여러 개의 모델을 우리가 생성해서, 즉 여러 개의 AI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이 데이터를 넣어서 트레이닝을 각각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사하는 용도의, 우리가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검사하는 용도의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하나 찾으면 걔가 가장 좋은 모델이죠. 예, 물론 이 데이터에 한해서요. 자, 그런 식으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여러 개의 AI를 생성해서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드밴스한 수업, 좀 더 이제 고급스러운 수업들에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시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수학적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우리가 머신러닝, 기계학습, 결국 우리가 머신러닝 줄여서 ML이라고 하는데, 이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실제 우리 사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프로블럼,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게 우리가 결국은 머신러닝이거든요. 뭐 질병이면 질병을 찾아주고요. 뭐 불량품이면 불량품을 찾아주고요. 사기면 사기를 탐지해주고요. 이런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어요. 이것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 때, 여기 판서를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으로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위 분야가. 하나는 우리가 코어라고 해요. 코어. 아마 들어보셨죠? 그래서 코어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AI, 즉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는 대체로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아주 어려운 수학식을 개발하거나요. 또는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이런 학교들에서 카이스트 이런 데에서 많이들 하시고요. 거기도 인공지능 학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분야가 뭐냐 하면 응용, 소위 이제 애플리케이션,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는 결국 산업체와 이게 결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처럼 예를 들면 의료 인공지능, 또는 금융 인공지능, 스포츠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AI에 대한 개념들을 또 프로그래밍 지식들을 배워서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쭉 시간이 흘러서 4학년쯤, 3학년, 4학년쯤 돼서 취업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코어를 할 것이냐, 코어를 파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수학적 지식도 많이 요구하고. 그것보다는 제 생각인데요. 제 답은 아닙니다만은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응용 쪽으로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처럼 많은 랭귀지를 또 공부하는 거는 경쟁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컴공처럼 또 많은 컴퓨터 랭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또 어렵습니다. 너무 짧게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AI라는 분야는 또 취업이 이게 굉장히 좀 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링을 우리가 그러니까 AI라기보다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때 데이터들이라는 게 우리가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면 결국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판서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빨간색으로 입력, 인풋을 주면요. 자, 이때 인풋에 대한 재료는 뭘까요? 소스는, 재료는 데이터가 되겠죠. 네, 데이터를 넣어서 프로세싱, 처리를 하는 거죠. 이때 처리는 누가 하나요? 바로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누가 해주느냐? 이때 알고리즘을 짜는 거죠. 우리가 이 알고리즘의 최적의 알고리즘을 짜는 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자, 지금까지는 이 프로그래밍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체감하기 아직 어려울 텐데 예를 들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다르겠죠, 사실은. 데이터마다 달라요.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어떨 때는 A 알고리즘이 옵티멀 알고리즘, 최상의 알고리즘인데 어떨 때는 B 알고리즘이 최상의 알고리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알고리즘을 짜는 건 사람이 해야 돼요. 현재까지는. 예. 자,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해서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출력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이 되겠죠. 자, 근데 이때 들어가는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표형식의 데이터, 우리가 표형식의 데이터를 영어로는 태블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블러 데이터 외에도 뭐 사진이라든지 SNS라든지 또는 뭐 이미지, 뭐 영상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에 맞게 그 알고리즘을 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에서 3을 정리한 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에 이 아서 사무라는 사람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프로그램 되지 않고도 어떤 데이터를 학습, 러닝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머신러닝에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요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요 부분은 다시 좀 돌리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 이 컴퓨터 공학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사람이 한 줄 한 줄 다 짰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C 언어라든지 좀 오래된 언어거든요. C 언어라든지 뭐 자바도 좀 오래된 언어, 조금 오래됐죠, 그것도. 자바가 조금 더 간결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언어들은 보시면 한 줄 한 줄 사람이 다 코딩이라고 해서 막 했는데 이게 길어질 때는요, 여러분들 뭐 400줄, 500줄 코드가 이렇게 길었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규칙만 정해주면요.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튜닝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소위 이제 그 추론값을 최적의 추론값을 낼 수 있도록 어떤 우리가 튜닝, 즉 우리가 오디오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튜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뭐죠 그거 이렇게 막 그 볼륨 같은 거 조절하잖아요. 음질 같은 거요. 그런 식으로 튜닝만 해주면 컴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찾아갑니다. 소위 이제 프로세싱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파이썬 같은 경우에 뭐 캐러스라든지 파이터치라든지 파이참으로 나중에 보시면 생각보다 코드가 짧아요. 생각보다 막 50줄, 뭐 60줄, 100줄 잘 안 넘어갑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짧은 이유가 왜냐하면 규칙만 정해주면 이것을 AI가 찾아서 처리를 해줘서 최적의 값도 찾아주고요. 튜닝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요즘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찾아가는 그런 또 기법도 있습니다. 서치하는 기법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결국은 우리가 결과값을 우리가 출력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걸 일일이 규칙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밍을 규칙이 아니라 요 부분을요. 여기서의 알고리즘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우리가 일종의 우리가 어떤 정답을 활용해서 우리가 AI가 스스로 함수를 찾아가는 그런 규칙만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톰 미첼 이게 좀 잘렸는데 톰 미첼이라는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해서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AI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이 톰 미첼이라는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을 정의할 때 에서 사무엘 정의는 사실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개념이 좀 브로드하죠. 그래서 톰 미첼이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기계학습은 뭐냐 하면 자, 당신이 만약에 어떤 작업, 자 이때 작업을 T라고 해요. 태스크, 그러니까 약자죠. T에서 자 경험 1을 통해서 성능 측정을 우리가 P로 측정한다고 했을 때
이때 성능이 향상된다고 하면 자 이거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러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뭘 하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데 자 경험을 통해서 뭔가 더 나아졌어요. 조금이라도 더 뭔가 정확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러닝이라고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 톰 미첼의 얘기가 굉장히 은유죠. 그래서 마치 이게 사람이 마치 스스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점점 그 파인 튜닝이 되어 간다면, 그러니까 더 좋아진다면, 정확도가 성능이 향상된다면 마치 사람이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모의고사 공부하듯이, 그렇죠?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학습이라는 건요, 우리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실세계라는 건 뭐냐하면 리얼 월드라고 해요. 리얼 월드.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 월드라는 게 우리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데 리얼 월드 데이터,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데 보시면 현실 세계의 데이터들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업데이트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10년 전만 해도 코비드 19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전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라는 지식은 없었어요. 난리지라고 하는 지식이 계속 우리가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얼월드에서는 데이터들이 점점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 이 컴퓨터 공학, 그러니까 그 AI에서의 우리가 러닝이라는 건 사실은 조금 더 멀리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리얼월드에서의 이 데이터, 자료를요, 날리지, 지식으로 구축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 만약에 생성됐을 때 우리는 학습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또는 또 생각해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밑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예를 들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감염병 질환,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 환자들의 데이터가 점점 쌓였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좀 뭐 상품명 얘기할게요. 어차피 뉴스에 나왔으니까 아스트로제네카가 여러분들 혈전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WHO에서 새롭게 발견된 지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비드 19 때 백신 주사 많이 맞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아스트로제네카 걸 맞은 사람들이 특별히 혈전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작용 때문에 숨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이런 경우에 보시면 아스트로제네카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지식이 어떻게 됩니까? 추가되는 거죠. 아, 이 백신이 오히려 혈전을 증가시키는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구나. 또 지식이 종교화되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불필요한 지식을 또 감소하기도 하죠. 우리가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러닝,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 AI에서. 예, 저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이거는 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별표를 칠 수가 없어서 판서가 안 되니까 별표를 좀 꼭 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지식공학이에요. 지식공학.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말하는 요거 있잖아요. 러닝이라는 게 지식을 증가시키거나 지식을 조금 더 정교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정해 주거나 최신 걸 업데이트 해 주거나 아니면 지식이 불필요한 지식은 없애거나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러닝이야라고 지식공학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식공학자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머신러닝은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한 거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쓴다라는 거는 데이터에서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발견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소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요 차이를 좀 아시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몇 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키워드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식공학에서는 결국은 자, 우리가 지식을 결국은 이 컴퓨터에 제공을 해서 이 불필요한 지식을 없애거나 감소하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소위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패턴을 찾는 거예요. 패턴. 그러니까 질병이면 새로운 질병에 대한 감염 패턴, 뭐 또는 뭐 불량품이면 불량품을 찾는 패턴. 예, 이것은 어떤 특징을 인간이 우리가 선행 지식이 있어서 그걸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왜 불량품인지는 그 패턴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찾는다. 패턴이라는 거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키포인트에 대해서 좀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보시면 이 지식공학은 탑다운식이에요. 탑다운식은 뭐냐 하면 자, 제가 지식이 먼저 있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 그러니까 밑에부터 찾는 게 아니죠. 자, 그러나 머신러닝은 바텀업식입니다. 바텀업은 뭐냐 하면 데이터에서부터 이거를 특징을 추려내서 그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향식이라는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새로운 발견점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바텀업식으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것은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새로운 발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딥러닝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보시면 지식공학은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80년대 쓰던 걸 많이 썼는데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많이 드렸죠. 예, 고마워요. 네.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딥러닝이라든지 그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씁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들 중 이름 같이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이 기말고사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민스키, 노엄 첨스키 이런 사람들이 지식공학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요. 자,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앤드류 응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 휴움 이런 사람들은 머신러닝 쪽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요 표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늦지 않게 50분에 꼭 끝내드릴게요. 아주 열심히 잘 듣고 계시네요. 아직도 지금 2분 정도가 이름이 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나니머스님하고 판다님 좀 한글 이름으로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기계학습에 대한 타입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머신러닝을 어떻게 유형을 나눌 것이냐에 대한 건 쉽지 않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모델 종류로 하자면 우리가 이 머신러닝만 하더라도 거의 한 뭐 150개 이상 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회귀, 리그레션이라고 하죠. 회귀랑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랑 클러스터링, 이 3가지 범주에서 대체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보시면 앞서 보시면 이제 그 분류하고 군집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분류는 요 지금 중간에 그림 보이시죠? 그 다음에 군집, 클러스터링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오른쪽 그림입니다.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랑 약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랑 봤을 때, 자, 보시면 자, 예를 들면 근육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영어로 질병으로 frailty 또는 뭐 sarcopenia, 근감소증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죠? 에이징, 노화 때문인데요. 자, 물론 누구나 다 근육은 줄어들지만 아주 심하게 줄어들면 우리는 그것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sarcopenia,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근감소증인 질병하고요, 그 다음 그냥 에이징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 상황에서도 근육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 보면 노멀하고 디지즈, 질병하고 정상인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 지금 보시는 요런 하나의 요런 지금 이제 바이너리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경계선을 하나 긋습니다. 예를 들면 서포트 베터 머신처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게 뭔지는 이런 하나의 보도라인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요. 라인을 그어서 예를 들면 자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데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이죠. 자 Y가 지금 근육량이 양이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라색 있는 사람들 근육량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질병, 디지즈로 볼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노멀, 헬시 적어도 좀 건강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이분하는 것들인 거고요. 우리가 소위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멀티 클래시피케이션도 있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두 집단이 아니라 세 집단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전문 용어로 멀티노미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 개 이상. 예를 들면 상중하 뭐 이런 거 있죠. 암이 있으면 암 1기, 2기, 3기, 4기. 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질병에서는요. 암이냐 아니냐도 있지만 암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물론 이제 다중 분류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런 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티 클래시피케이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통상 우리가 분류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바이너리가 제일 많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레이블링.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AI에서 레이블링이라는 표현, 레이블이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답.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녹색 연두색하고요. 밑에 보라색은 사실은 Y 클래스 그러니까 Y의 값이 질병이냐, 디지즈냐, 헬스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답이 원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블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분류의 문제는 뒤에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슈퍼바이스드 러닝, 즉 지도 학습의 문제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러나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Y 값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Y가 답이잖아요.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레이블링이라고 불러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클러스터링은 레이블링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자, 레이블링 없다라는 거는 자 지금 우리가 군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지금 모여 있는 이 세 가지의 군집이 있는데 자, 이 군집의 개수는 물론 이제 연구자가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모델링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냥 그룹이라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쭉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23명이 앉아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제가 나누겠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제 머릿속의 기준으로 예를 들면 뭐 성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여성, 남성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이름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나눈다면 분류에 가깝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이 앉아 있는 세 그룹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요 거리, 디스턴스, 거리로 나눈다면 디스턴스 베이스드 메서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리로 나눈다면 자, 이것은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요. 이때 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리를 나눠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고 싶은 대로 여기 지금 오늘 앉았는데 이것은 어떤 제가 여기 앉으라고 해서 앉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끌림에 의해서 앉은 거죠. 마치 나는 솔로에 나와서 끌려서 서로가 이끌림에 이렇게 그 데이트 나가듯이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거리를 서로가 재서 그룹을 가까운 그룹 안의 거리보다 그룹 간의 거리가 더 멀면 그룹이 뭉쳐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가 보다 그룹과 그룹 간의 사이가 더 길다면 우리는 그 경계선을 하나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주는 게 클러스터링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레이블링이 없어요. 즉 답이 없어요. 이거는 보세요. 그룹이 3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4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5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6개로 나눌 수도 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군집이라고 합니다.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이제 리그레이션을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자, 리그레이션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통계학에서도 사용이 됐었고요. 지금 이제 빅데이터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보다는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 왔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 이거는 프리딕션이에요. 프리딕션.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라든지 기존의 사건을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앞에 있던 분류나 군집은 프리딕션은 아니에요. 프리딕션보다는 조금 더 그룹핑하거나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은 문제에 더 가까운데요. 자, 리그레이션은 그것보다는 프리딕션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지금 뭐 보시는 여기 파란색 사람들이 있고, 자, 나이에 따라서 근육량이 이렇게 Y축이 근육량이고요. X가 Age 나이라면,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를 들면 어릴 때는 근육이 더 많아지겠죠. 청소년일 때는. 자,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인 요 지금 요런 지금 데이터끼리의 간격을 좁혀주는 하나의 슬로프라는 건 뭐냐면 가상의 선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예측선이라고 해요. 프리딕션 라인이죠. 사실은 프리딕션 라인을 하나 긋고요. 거기 새로운 데이터인 요 분홍색 데이터가 하나 추가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나이만 안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 8살, 9살, 10살, 11살에 대한 데이터예요. 이거 지금 요런 이제 추세가 하나 그려졌는데, 프리딕션 라인이 그려졌는데, 제가 만약 10살인 사람이 들어갔으면 8살보다는 근육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 사람이 근육이 많을 것이다, 절 것이다에 대한 이 수치까지도 우리가 이 계산이 가능하겠죠. 요 프리딕션 라인에 근접한다면. 자,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계는 예측할 때 쓰는 겁니다. 예측.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회계 분류 군집은 지금 또는 다음 시간까지 계속 제가 거듭해 설명드릴 거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뭐 수학식으로 얘기해 드리기보다는 가능하면 개념 이해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분류하고 군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예, 이건 공통점입니다. 자, 분류도 바이너리 말고 3가지 이상, 멀티노미얼, 그러니까 3가지 이상으로 나눌 수 있고요. 클러스터링도 마찬가지예요. 예, 3개, 4개, 5개 가능하죠. 자,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걸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자, 레이블링의 유무. 자, 레이블링이 있으면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레이블링, 즉 레이블링이 뭐라 그랬죠? 답이죠, 답. 데이터에 대한 답, 즉 해답. 자, 이 해답을 달아주는 그 컬럼이 없다면 이것은 클러스터링입니다. 즉 해답이 있다 없다는 무슨 말이냐면, 해답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연구자가 분석하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좌측에 있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저는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을 구분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사람이 이 신용 등급을 분류해주는 하나의 머신러닝을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이 저위험 고객이라는 정의와 고위험 고객이라는 정의는 제가 레이블을 달았을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저위험에 해당되는지 고위험에 해당되는지 분류가 되잖아요. 자, 그러나 우측에 보시는 클러스터링은 그 기준, 즉 레이블링, 즉 제가 원하는 기준, 분석하는 사람이 원하는 기준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데이터끼리의 거리에 따라서, 디스턴스에 따라서 이것이 그룹핑, 자동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자,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분류하고 군집은 공통점은 2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요. 자, 레이블링이 있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이고요. 레이블링이 없다면 클러스터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런 이제 앞으로 분석들 하시면 이런 그림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산출하시게 될 거예요. 뭐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요. 보시면, 자, 리그레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죠. 복습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기존에 알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킨 이후에, 러닝을 시킨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사건, 이벤트를 추론하는 하나의 학습 방법, 즉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프레딕션입니다. 예측입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서 추론하는 걸 forecasting, 전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거를 예측할 때는 이벤트를 예측할 때 우리가 프레딕션이라고 얘기해요. 예측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건 이제 곡선이에요. 곡선, 그러니까 논리니어죠. 논리니어. 자, 논리니어라는 게 지금 좌측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코로나 양성 음성을 우리가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코로나 양성 음성을 나누는데 전염병이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 선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자, 지금 제가
요 지금 이 녹색인 사람들은 코로나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 빨간색인 사람들은 빨간색이 아니라 이 주황색인 사람들은 코로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양성. 자, 파지티브라고 가정해 볼게요. 코비드 19이. 자, 이때 이 두 사람의 경계를 짚고 나서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이게 어디에 속할 것이냐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렇게 옆에처럼 곡선으로 그리게 되면 이게 논 리니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학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실 게, 자, 이게 한 번 꼬였죠. 자, 보세요. 선이 한 번 꼬이고 두 번 꼬이고 세 번 꼬였죠. 자, 이거를 우리가 3차 방정식이라고. 3차 방정식. 예. 3차 방정식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몇 번 꺾였냐에 따라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측은 리니어, 선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하나의 선을 그어서 만약에 여기 지금 데이터에는 없지만 만약에 뭐 100점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속할 것이냐,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우리가 프리딕션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회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리딕션 or forecasting, 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측하는 어떤 그런 기법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y 클래스가 아니라 y 값이 continuous variable, 연속형 변수입니다. 그것도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보시면 결국은 이런 거죠. 계속 제가 지금 이게 반복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걸 수식으로 설명드리면 되게 어려워요. 뭐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쉬울 수 있겠는데, 수학보다는 제가 가능하면 시각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이 차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하시게 되면 4년 후에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셔서 취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군집, 클러스터링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돌릴 것이냐, 분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리그레션을 응용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이걸 정해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수식보다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자,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 군집이던 클러스터링 군집이던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던 리그레이션 회귀던 간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결국은 구분이 가능한 하나의 공간, 스페이스에 대한 보더라인, 경계를 찾는 거잖아요. 예, 이 경계를 우리가 레이블링이 있는 상태에서 찾는 거냐, 답이 있는 상태에서 찾는 거냐, 답이 없는 상태에서 찾을 거냐.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가상의 선을 그어서 continuous variable,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에서 하나의 프리딕션 값을 찾을 거냐, 요 차이인 거거든요. 자, 요걸 제가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